네, 공무원의 징계 책임을 계속 하는데요. 17번 문제 봅니다. 17번 징계 책임과 관련된 것으로서 틀린 것은 징계의 종류로서는 6가지가 있어. 파면, 해임, 그리고 강등이 빠졌군요. 네, 해임 다음에 강등, 한 계급 밑으로 내려가는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근신이 아니라 견책이라고 고쳐야 돼요. 견책. 그것도 틀렸네. 네,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2번.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벌과 형벌을 병고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형사처벌되고 그리고 징계도 받게 됩니다. 직위해제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직위해제의 사유들이 있어. 네, 뭐 형사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 된다고 했잖아. 네. 그 대신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이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여러분 형사 기소되면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죠. 직위해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할 수도 있죠. 4번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행해야 된다. 네. 뭐 소멸시효를 얘기합니다. 시효.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행정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간다. 특히나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19번 문제 보시죠. 19번 문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아닌 거. 징계라고 했어. 징계는 뭐 위법한 행위라고 뭘 잘못해가지고 제재하는 게 징계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일하는 능력이 없다는 건데 이건 뭐 잘못한 건 아니고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소양이 부족한 것이니까 이건 직위해제 사유는 될 수는 있습니다. 직위해제. 근데 징계하는 건 아니에요. 1번. 다른 것처럼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다, 명령을 위반한다, 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로서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21번으로 가보실까요? 21번.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더라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수사를 하는데 대상자가 공무원이야. 그럼 공무원의 소속기관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수사기관이. 그러면 징계 절차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요게 좀 다릅니다. 감사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감찰기관으로서 가장 최고위 기관이지. 여기서 이제 감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2번 징계사유와 관련해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공무원들은 품위를 손상하면 안 돼요. 막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언론에 알려지고 막 그러면은 설사 무죄 판결 받을 수도 있겠죠. 이 형사소송 절차라는 건 이제 엄격한 증거에 의하는 거니까 다행스럽게도 무죄 판결 받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징계가 가능합니다. 21번은 3번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요. 이 의결은 징계권자를 구속하므로 징계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느냐.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의 법적 성질은 그냥 의결기관이라고요. 행정청이 아닙니다. 맨 끝에 틀렸어요. 행정청의 성격 이런 말이 아닙니다. 4번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징계권자는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 재량과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재량을 가집니까? 일단 맨 끝에 선택 재량을 갖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요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 문제는 재량 사항이에요. 뭐 감봉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견책에 그칠지. 그런데요. 아까 했잖아요. 전 시간에 징계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속행위예요. 결정 재량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징계를 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냥 결정 재량 말이 없고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기속이야, 기속. 근데 이제 어떤 징계 종류를 정할 것인지는 선택 재량 맞습니다. 그것은. 22번 고의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공무원제도 관련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1번.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결격 사유는 당연퇴직 사유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대체로 일치해요. 대치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 정도 다른 게 있어요. 알겠어? 자, 2번.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요. 6급 이하입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건 6급 이하. 3번. 공무원은 재직 중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를 멈춰야 되죠. 4번.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 등 정직, 감봉, 현책 6가지가 있다.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 8편 마지막 편입니다. 제 8편 특별행정작용법 8편 페이지 529부터 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행정의 각 분야가 나옵니다. 네, 각 분야가 나오고 각 분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유의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530페이지로 가죠. 530페이지에 1번 문제. 경찰권 행사. 여러분 경찰행정법은 꼭 제복을 입은 그 순경들, 경찰들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을 경찰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허가, 인가 이런 것도 뭐야? 허가도 경찰행정의 한 분야예요. 1번 경찰권 행사 관련 법리 중 옳은 것은 복지국가에서의 경찰의 주된 기능은 복리 증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복리 증진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해야지. 사회 질서 유지. 틀렸고 2번 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속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수사경찰. 뭐 토막 시신 사건이 또 엊그저께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죠. 사건을. 그러면 수사하는 행위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경찰 행정이 아닙니다. 경찰 행정이 아니에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건 수사경찰은 넓게 보면 이제 형사 절차에 속하는 거야. 형사 소송법상의 행위지요. 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5호는 개괄적 수권 조항이라 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있다로 일단 고쳐야 돼요. 문관이 직무집행법 2조 5호, 2조 5, 6호로 일단 고치세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6호로 늘어났어요. 그 경관법 2조 6호를 보면 경찰관의 직무행위가 쭉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가지고 이제 6호가 뭐냐면 그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들을 전부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 6호가 적용돼요. 이게 일반적 수권조 또는 개괄적 수권조라고 합니다. 4번에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질서행정은 훗날 경찰에 속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것도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그래서 음식점들을 단속한다. 그럼 이것도 다 경찰이에요. 3번 문제 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찰관은 이미 요건 불신검문제도인데요. 불신검문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조심해야죠. 장차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된 자를 정지, 스톱 시켜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시오. 그 다음에 막 질문할 수 있어.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2번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불신검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 질문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경찰관서, 파출소, 지구대 이런데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어요. 3번. 그래서 경찰관의 동행 요구에 따라 임의 동행을 했죠. 경찰관은 6시간 기억하세요. 6시간까지만 머물게 해야 됩니다. 4번. 경찰관은 긴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할 때는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를 하거나 물건을 임시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보호 시간은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그다음에 임시 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긴급 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자, 532페이지에 5번. 네.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이런 거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1번.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이건 앞에서 했죠. 그래서 개별적 수권 규정이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어떤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요 일반적 수권조항. 아까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6호. 요게 바로 일반적 수권조항이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용된다 이거지. 개별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2번. 경찰의 임무수행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 근거로서 권한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네.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당연하지. 3번. 미성년자에 대한 술, 담배 판매와 같은 민사상의 법률 관계는 일단 민사관계의 불가침의 원칙은 있습니다. 경찰권은 민사관계에는 침범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술,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이미 민사관계를 넘어서는 공익적인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어요. 단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4번. 도난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된 교통장애는 그 자동차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상태 책임을 지게 된다. 요 상태 책임. 이러한 상태를 야기한 자가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제거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예, 요 도난된 자동차의 주인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도둑놈 있죠. 요 도둑놈이 현재 사실상 이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빨리 이걸 위험한 상황에서 제거시켜야 돼요. 7번 문제의 답은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의 한계 원칙 중에서요. 경찰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위해의 원인 제공자 또는 위해를 야기한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뭐냐 이거야. 그런 위해를 제공했거나 야기한 자가 그러한 위험 상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책임의 원칙이에요. 책임을 져라 이거야.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자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나머지 원칙들도 잘 알아야 돼요. 경찰 비리 원칙은 필요한 정도만 경찰권 발동하라. 그 3번의 경찰 소국의 원칙은 경찰권이라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극적 목적으로만 발동이지 공공복리 같은 적극적 목적으로는 발동해서 안 된다. 이거지. 경찰 공공의 원칙. 사적인 부분에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공공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 경찰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동해야 된다는 것이 보충성 원칙.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죠. 534페이지 9번. 경찰권 행사와 경찰 책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이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연항형에서 상대방을 팔을 꺾거나 잡았건다.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2번.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의 피난 조치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니까. 3번. 사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 책임의 주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 질서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그 자가 법인격을 갖고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다 대상이 됩니다. 4번에 피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고용인에게 경찰 책임이 인정되면 피고용인은 저 근로자는 경찰 책임이 면제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양쪽에 다 경찰 책임이 발생합니다. 11번 문제. 경찰 책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행위와 공공질서 위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결정 기준에 대해서 상당 인과관계에서 통설이다. 여러분 일단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알 텐데 형법. 대체적으로 공부 안 하셨죠? 형법. 범죄를 다루는 법이 형법이야. 거기에 보면 어떤 범죄자를 처벌할 때요. 어떤 피해자는 피해는 발생했는데 범죄자의 가해 행위가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정도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설이 형법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다수설이야.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경찰 책임은 경찰상 위험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만 경찰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인과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돼요. 상당 인과설에는. 네. 11번에 1번은 직접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런 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어느 유원지에서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림을.
근데 여기 이걸 보려고 또 군중들이 막 몰려오는 바람에 여기 도로가 꽉 막혔어. 그럼 이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그냥 출동할 때 누구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추궁합니까? 바로 군중들이죠. 요 길을 막히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군중이에요. 경찰관은요, 이 사람 보고 화가 보고 당신 왜 여기서 그림 그리느냐, 그림 그리는 행위를 중단하시오 이렇게 명령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직접적인 원인 제공한 건 얘기 때문에 저 군중들을 해산시키면 되는 거죠. 자, 11번에 1번, 11번에 2번 행위 책임은 당사자의 고의 과실은 묻지 않으며 객관적인 위해의 발생이 있으면 족하냐? 그렇습니다. 맞아. 뭘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발생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번에 심신장애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를 지는 자 당사자도 행위 책임을 지겠습니다.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되니까. 5번 물건의 소유자라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권을 상실했다는 상대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도난된 차량의 소유자 같은 사람이에요. 537페이지로 가죠. 13번 문제. 허가라고 나와서 경찰 허가. 여러분이 우리가 저 앞에서 행정행위 파트 할 때 뭐 허가, 특허, 인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허가예요, 바로. 여기 뭐 특별히 경찰 허가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러분이 이미 배운 그 허가의 논리를 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1번 보세요. 경찰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됩니다.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처분할 때의 법이야. 근데요, 비록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그래서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13번의 1번. 허가를 신청할 당시의 법이 A법인데 이거 이제 허가할 당시에 법이 A-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어, 개정. 그럴 때 일단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이 당시의 법, A-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행정청이 허가 여부 결정을 막 늦추는 바람에 지연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는 예외다 이 말이야. 그때는 뭐예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13번에 2번 경찰력의 효과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죠. 다른 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지 않습니다. 3번에 경찰력의 상대방 신청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러나 신청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4번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청이 집단 민원의 발생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동의서 제출을 요하면 안 되지. 그렇죠? 법적 근거도 없는데 동의서 제출 요구하면 안 돼. 따라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를 거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538페이지에 급부행정. 뭐 사회보장 정책 같은 게 급부행정. 아까 우리 앞에서 보충성의 원칙, 경찰행정할 때 보충성 원칙을 했는데 지금 요 문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성 원칙은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보충성 원칙 그럼 여기서 급부행정법에서 말하는 보충성 원칙이 중요해요. 이게 보세요. 1번에 이게 이제 보충성 원리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자발적.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살도록 노력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노력하는 것을. 그랬을 때 이것은 바로 보충성이다. 최후수단이에요. 국가나 지자체는 최후수단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도와주는 거지 처음에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보충성 원칙. 3번 문제 봅니다. 공물 나왔어요. 공적인 용도에 제공되는 뭐 도로나 공원, 제방 이런 게 공물이야. 국보물. 이게 보존 공물이죠. 문화재 공물. 그 다음에 관용차 공용물이고 관용차. 군용견도 공용물.
공무원 전용 주차장, 여기다 공용물로서 공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2번에 국유의 광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뭐 석탄을 캐고 금을 캔다 이거지요. 이것은 일반인에게 공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광산에 가서 막 금을 캘 수가 있습니까? 이건 공물이 아닙니다. 540페이지로 가시죠. 540페이지의 5번 문제.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이건 배웠죠. 국가배상법 5조. 맞고요. 2번. 행정 목적을 위해서 공용되는 행정재산.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CO 취득의 대상이 되는데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자, 읽어보면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은 한 사법상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CO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공물의 용도 폐지 의사 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적법하긴 해야 돼요.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용도 폐지, 공용 폐지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3번. 국유재산법상 보존용 재산, 문화재이죠. 문화재는 행정재산이니까 CO 취득 대상이 안 된다고. 4번.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에 하천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권 행사할 수 없느냐. 네. 예전에는 하천법상 사권 설정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사권이 행사될 수 있어요. 즉 뭐 담보물권 같은 거는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천법 규정에 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거기 해설 보세요. 해설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하천 점용 허가에 따라서 사용한다. 이럴 때는 사권 행사가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예외예요. 예외. 7번 문제 보죠. 542페이지 7번.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종래 하천법에서 하청 예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예정공물로 보았으나 하천법의 개정으로 하천 예정지에 관한 규정은 삭제됐다. 뭐 이런 것까지 꼭 알아야 될 건 아닌데 교과서에 나와서 여기 문제가 된 거 지문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아무튼 하천 예정지라는 제도는 아직까지 있어요. 삭제된 건 아닙니다. 의미가 약간 있는데 하천 예정지로 지정되면 이것도 공물로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는 공물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적법한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고요. 앞에 저 봤죠? 2번은 맞아. 3번.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한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한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반환 의무도 부담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 판례 보면 반환하지는 않아도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현재 도로로 이미 주민들이 막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벌써 도로로 사용한 지 막 20년, 30년 지났어. 자동차가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국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죠. 그러나 반드시 이 도로를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었어. 행정재산은 CO 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CO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9번 문제요. 급부행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다고. 공용폐지가 없는 한 행정재산은 CO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도로법상 허가의 대상인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 사용입니다. 뭐 말이 어려운데 특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건 특허입니다. 아무나 도로를 함부로 점용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특정한 목적은 특별 사용, 특허죠. 3번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은 인근 주민의 밑줄 치고요. 토지 소유자라고 나오는 지분이 있어. 다 구별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관련되면 토지 소유자는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합니다. 저 법률상 이익인데 인근 주민은 그냥 반사적 이익이에요. 법률상 이익이 틀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이를 거부했어. 그러면 이거는 공법관계라고 배웠잖아요. 공법관계. 임대차 관계 아닙니다. 예. 국유재산도 사용 허가를 내줄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봅니다. 처분. 일종의 특허예요. 이것도 특허. 처분이지.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 되죠. 544페이지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물은 공소유권의 대상이므로 맞죠. 근데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하천법에서 배웠잖아요. 하천법에 오면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도로법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2번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을 허가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 5년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행정재산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거예요. 행정재산. 근데 관청에 뭐 청사에 보면 시청사나 정부청사에 들어가면 밑에 매점 같은 게 있잖아요. 매점을 민간인이 장사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야? 사용수익을 허가받아서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3번 인접주민의 공물에 대한 강화된 이용권은 자유권이야. 따라서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3번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공물, 즉 도로 같은 거, 도로 주변에 살고 있는 인접주민은 다른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도로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거야. 이걸 표현하는 말인데 이거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얻게 되는 거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4번 공물의 특허 사용권을 침해하는 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주체는 행정쟁송수단에 의합니까? 지금 사인, 일반인이 침해했다 이거죠. 그럼 나는 그 일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 이건 개인과 개인의 문제니까요. 민사소송이라고 고치네요. 5번 관습법상 사용이 인정되는 공물 하천 같은 거 있죠. 하천 용수권 같은 거. 이러면 공물의 자유사용에 제공된 것에 한정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사용이건 허가사용이건 간에 관습법대로 인정될 수 있어.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물과 관련된 판례 내용을 옳지는 1번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뜻한다. 허가예요. 허가. 아니다. 특허예요. 특허. 그래서 이러한 도로 점용 허가의 법적 성질은 특허로서 재량행위죠. 반드시 허가 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2번 도로는 일반 국민이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죠.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일반적인 시민 생활에 있어서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라도 그 도로의 용도 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은 없습니다. 이 뒷부분이 틀렸네요. 만약에 어떤 도로가 있었는데 용도 폐지가 됐어 어느 날. 그럼 이 용도 폐지 취소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지금 일반적인 시민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도로와 관련이 없이 저 멀리 어디에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 차이예요. 3번 점용 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 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 무단 점용이지. 이 사람 변상금 내야 되고요. 그 다음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하여 한 같은 도로 부지의 점용 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렇겠지. 예, 허가 없이 사용한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허가 없이 무단 점유해서 사용한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줬더니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안 되니? 4번 비관리청이 조성 또는 설치한 항만. 원래 항만 시설은 대개 이제 해양청이라고 하나요? 해양수산부가 관리청인데 어떤 경우는요, 항만, 부두 이런 것들을 그러한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 데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가 설치할 수도 있으나 항만을 저 인천 앞바다에 가면 한국가스공사라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국가가 아니죠. 근데 이제
가스공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항만 부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부두가 있어요. 자, 이걸 말해요. 자, 총 사업비 범위 안에서 당해 비관리청이 항만 시설을 무상 사용한다. 이것은 곡물의 특허 사용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그 항만을 사용합니다. 무료로. 원래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항만이라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특허 사용이에요. 2번. 일반적으로 도로는 2번이 아니라 5번이네요. 5번.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중에 통행해 요거 미안합니다. 해설인데 요거 해설 부분인데 문제에 들어가 있네. 제가 편집 과정에서 고쳤었는데. 아무튼 요거 13번에 맨 끝에 2로 되어 있는 거는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의 해설이에요. 해설.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곡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유의 물건이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면 곡물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곡물이라는 것은 공적인 용도에 제공되는 거니까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땅일지라도 그것이 도로로 제공되는 순간 곡물이 되어버립니다. 15번에 1번 맞고. 도로가 공공용물로 성립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공용지정행위에 해당한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구역으로 결정하는 순간 이게 바로 공용지정행위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15번에 3번. 자연곡물은 예를 들어 하천이나 갯벌. 하천, 갯벌은요. 행정청에 의해 적법하게 용도표지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이나 갯벌이 어느 날 물이 흐르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일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청이 이것을 용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하천이나 갯벌로 남는다 그 말이야. 4번.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곡물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도 시효치유 대상이 됩니까? 틀렸죠. 곡물은 아닙니다. 곡물은 용도 폐지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일반 재산은 돼요. 548페이지 가시면 17번. 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와 같은 인공적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에 어느 한에 해당하여 행정재산이 됩니다. 2번.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곡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되었다. 다른 곡물과 달리 공용 폐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공용 폐지 할 수 있죠. 원래는 이제 갯벌이었는데 여기를 땅으로 메꿨어요. 흙을 갖다가 막 메꿨어. 그럼 더 이상 갯벌이 아니니까 그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청이 해양수산부가 이걸 공용 폐지 결정하면 됩니다. 3번에 국유 하천 부지는 용도 폐지가 되지 않으면 일반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요. 잡종 재산이 안 됩니다. 4번. 도로 조명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곡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 행위죠. 특허예요. 그래서 곡물 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및 공익사항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특허이고 그다음에 재량 행위야. 반드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550페이지에 19번 문제. 곡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곡물의 사용에 관하여 곡물 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곡물의 사용관계라고 하느냐. 곡물 주체와 사용자의 관계, 이게 맞죠? 네, 이게 곡물의 사용관계예요. 그러니까 허가 사용이냐 자유 사용이냐 특허 사용이냐 이런 것들. 2번. 이제 그 중에 곡물의 허가 사용이나 적극적인 복리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배타적으로 곡물을 사용하는 것이냐. 배타적이란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배타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허가를 받은 자만이 오로지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허가 사용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인도를 지나가다 보면 옆에 주유소가 있어.
그러면 주유소에 차량이 막 들락거려야 되니까 거기에 차 진입도로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허 사용인데 우리 일반인 시민들도 막 다니잖아요. 다닐 수 있어야지. 주유소가 자기들이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담장을 쳐놓고 절대로 다른 사람 못 다니게 하면 안 되죠. 3번 관습법상 사용이란 공물의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경우 말합니다. 하천 용수권 같은 경우. 4번 자유사용이란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야. 우리 도로나 공원 같은 거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이게 일반 사용 또는 자유 사용이라고 합니다. 21번 보죠. 21번. 공기업의 특허, 공익사업의 특허. 막 그죠? 이 공기업 특허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무나 공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경찰 허가는 허가예요. 뭐 음식점 영업 허가 이런 게 경찰 허가입니다. 1번. 전자는 사인의 영업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 통제를 의미로 가지나 후자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정보 제공 및 행정청의 사후 감독의 의미를 갖느냐. 뭔가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봅시다. 후자는 즉 허가는 사인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금지를 하는 사전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함부로 영업할 수 없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즉 공기업 특허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정보 제공, 행정청의 상호 감독. 공기업을 특허한 다음에요. 철저하게 감독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을 감독해요. 21번에 2번. 전자, 즉 공기업의 특허는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 내용 규제가 행하지나 후자는 공공의 위해 방지를 위한 소극적 규제를 행함이 원칙입니다. 3번. 관계법규의 형식체제 문헌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특허라는 건 재량행위고 허가는 기속행위죠. 4번. 전통적으로 전자는 독점적인 경영권 등을 설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형성적 행위입니다. 특허는 형성적 행위. 근데 허가는 명령적 행위죠. 맞지? 5번. 경업자 소송에서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기존 업자도요. 이 특허인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허가인 경우에는 대개 반사적 이익으로 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위 굵은 글씨를 다시 읽어보세요. 견해 대립시 다수설에 의하면 그랬잖아요. 다수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그렇게 봅니다. 552페이지에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회보장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지. 여기서 이제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각종 생계급여 결정 같은 거 합니다. 이것은 급여 결정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거야. 이렇게 발생되니까 형성행위죠. 급부행정은 거의 다 형성행위입니다.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기본 원칙이 하나로서 보충성 원칙.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거 바로 그거예요. 국민들의 자활적인 자력에 의한 노력을 먼저 요구하고 그래도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나선다. 이게 보충성 원칙이라고. 3번에 장제급여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7가지 급여. 7가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장제급여. 장례 비용 같은 걸 보조해 줍니다. 어디 문제가 없나요? 7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어디 해설에도 없네요. 그래서 장제급여 있죠. 그 다음에 자활급여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있고, 교육급여, 주거, 생계, 그 다음에 해산급.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7가지예요.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7가지. 다시 돌아가면 23번에서 한번 맞습니다. 장제급여 있고 4번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명시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네, 이거 틀렸어요. 5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서는 의무이행 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 소송은 없습니다.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죠.
26번 문제 한번 볼까요? 26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급여는 생계급여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생계, 주거, 의료 이렇게 7가지 꼭 알아두시고 3번은 수급자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급여의 기본 원칙입니까? 이건 좀 이상해요. 아까 보충성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이제 보완적인 역할만 해야 돼요. 뭐 최대한 모든 걸 다 바쳐서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4번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맞아요. 27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27번도 옳지 않은 거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와 그러니까 받는 자와 국가 간의 관계는 공권과 공의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공권 맞죠.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의료수급급여를 압류, 양도,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느냐. 좀 어려운데 압류할 수 없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는 규정되어 있어요. 압류와 양도 금지 규정은 있는데 담보 제공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3번 취임의 유보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사회보장행정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취임의 유보설은 취임의적 작용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보장행정은 침해적 작용이 아니라 수익적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급부유보설에 따르면 급부유보설이라는 것은 급부행정도 법률의 근거를 두라는 거니까 이때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그러한 법률관이 형성할 수 있죠. 3번 맞고 4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판례입니다. 아까 우리 소송 공부할 때 나왔었어요. 5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지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1시간 동안 나머지 전부 하겠습니다.